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282페이지 미등기 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 여기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공부하려고는 생략을 하는데, 미등기 자산 부분은요, 등기 대상 자산을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게 미등기죠. 요거는 간단하지만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뒤에 넘기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286쪽 286 예정신고,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납부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여기 볼래요?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요거는 다음 연도 익년 5월 며칠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하라? 확정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오늘이 2019년 1월 9일인데 오늘 부동산을 만약에 뭐 했다면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납부할 세액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익년 다음 연도면 2020년 5월 달에 가서 세금 내라 그러면 앞으로 1년도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민이 소득이 있으니까 요거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5월 달에 가서, 내년 5월 달에 가서 소득세 낼 돈이 없으면 대출받고 또는 못 내면 국가가 그만큼 손실이죠. 그래서 국가는 양도 차익은 단위가 크고 매매 차익이 있을 때 되는 거니까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빨리 세수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신고가 있다? 예정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5월 달에 될 거를 빨리 뭐하라? 예정신고하라. 과거에 2010년까지는 2011년이죠. 2011년까지는 예정신고 납부 제도가 있었어요. 이때 선택이지.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면 이때 낼 걸 빨리 내는 대신에 세금을 깎아줬었어요. 세액공제 혜택을 줬죠. 그러나 우리 지금은 개정 법률에 따라서 뭘로 바뀌었느냐?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정신고는 필수로 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낼 세금을 지금 빨리 내면 세금 깎아주느냐? 아니다. 기본이니까, 강행규정이니까 무조건 예정신고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때는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뭐하라?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성실하게 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 예정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가 가산돼서 확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예정신고예요. 그렇다면 예정신고에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요거 정도 점검하시면 돼요. 제출 서류가 뭐냐 이런 것까지는 정리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6쪽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가로 1번 납세 절차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하여 과세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세액을 징수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예정신고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양가로 2번 납세지 국세를 담당하는 행정관 정하면 국세청 산하 세무서인데 어느 세무서를 납세지로 할 거냐, 어느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것이냐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방가로 1번 거주자. 여러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또는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납세지는 뭘로 되어 있느냐? 주소지다. 그래서 1번만 보세요. 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방가로 2번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이와 같은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데 밑에 2번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무서에 뭐하라? 신고하라. 언제까지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세 번째 줄 맨 위에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을 한 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이 얘기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뭐는 하라? 예정신고는 하라. 왜? 내가 계산해서 양도 차익이 없을지라도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납부할 세액은 없어도 신고는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산의 종류별로 달라요. 그래서 밑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거기 1번 보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오늘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오늘이 1월 9일인데 오늘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1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3월 말까지 그죠?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다만 두 번째 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안 받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건 무효죠. 그래서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가로 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면 해제된 날 기준이고 또 축소가 돼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럴 때는 축소된 날부터 계산하라. 그래서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계산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반기죠.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니까 왜 6개월이죠.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1월달부터 6월달까지면 언제입니까? 8월 말까지죠. 그죠? 다음 3번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했지만 조건부 증여죠. 채무를 떠안는 조건. 그래서 이때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했지만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이때 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랑 같이 신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증여세가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랑 통일했죠.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전부 다 2개월인데 요것만 몇 개월? 3개월이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그 밑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거기서 감면받은 거 있으면 감면받은 거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수시부과한 세금, 수시로 낸 거 있다면 날짜가 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3번이에요. 3번 밑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얘기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까지 뒤에 나올 겁니다. 또 4번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뭐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하라. 다음 5번, 6번은 큰 의미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 289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죠. 익년이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봐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다만 다음 장에 이때 신고할 때 3번 맨 위에 3번 290쪽에 3번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그러니까 제로가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결손금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납부할 세액은 없을지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라 이겁니다. 3번 시험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를 하라. 그런데 이때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어떤 거? 여러분 첫 번째 줄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예정신고 했어도 확정신고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어떤 거?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만. 예정신고 할 때 했어도 2번 이상 여러 차례 양도를 했기 때문에 2번, 3번 양도할 때는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밑에 것만 두 번째 거 양도할 때만 예정신고했다면 합산을 해서 확정신고 기한 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1번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양가로 3번 확정신고 납부하면서 맨 밑에 3번 표시하세요. 뭐 확정신고 납부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 밑에 보시면 291조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있죠. 첫 번째 무신고,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 1번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이죠.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가 부과되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가산합니다.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과소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 얘기예요. 이때 역시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소신고는 두 번째 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할 것이고, 다음 2번 부정과소신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면 40% 가산세를 적용한다. 참고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하면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수익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비용을 과대 계상을 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축소했다면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과소신고 부정도 무신고 부정도 40%를 적용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맨 밑에 291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올해 개정됐죠.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에 만분의 2.5 해도 되고,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10만 분의 25 이래도 돼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받거나 환급할 세액에 공제한다. 밑에 이 얘기죠. 미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미납부세액은 100만 원이고, 만약에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60만 원 납부했다면 부족하게 납부한 거 4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늦게 난 날짜 계산해야죠. 또는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고지일까지 지연된 일수 날짜 계산을 하라. 거기에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일에 만분의 3이었었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만분의 3이면 0.03%였는데 이걸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지금은 1일에 얼마 만분의 2.5 해도 되고, 아니면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10만 분의 25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10만 분의 25라는 얘기는 뭡니까? 0.025%죠.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분의 2.5 해도 되고 10만 분의 25 이래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292조 4번, 5번, 6번 중요합니다. 4번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구하고, 또 하나 방가로 5번 확정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가산세 적용했으니까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지만 확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붙은 거 100분의 50을 경감 줄여주겠다 얘기예요. 다시 한번 4번과 5번을 잘 이해하세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어요. 근데 뭐를 안 했다? 내년에 가서 확정신고 안 했어도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으니까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은 계속 확정신고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5번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확정신고 기한 내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아준다. 이게 5번 내용이고요. 또 하나 6번은 거주자 개인이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취득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취득 가격을 환산 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는데 5년 이내 양도를 한다면 그때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해서 산출된 세액에 더하겠다 이 얘기예요. 너무 세액 부담이 적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건물을 개인이 건축을 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지어놓고 몇 년? 5년 이내 이 건물을 부할 때는 양도하는 경우는 이거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뭘로 했다? 환산가액으로 했다면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요 건물 가격의 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이 세금에 뭐 하겠다? 더해서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라. 확인해 보죠.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에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물 환산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봐라 더한다. 위 일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5%만큼은 세금으로 추가로 징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봤어요. 여기서 잠깐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면,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필수다 이 얘기죠. 필수.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한다면 언제까지 하느냐? 부동산은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부 다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요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증여세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해야 돼. 그거랑 같이 들어와야 돼. 왜? 증여세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신고하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 신고합니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는 뭘로 가요? 주소지 관할세무서. 그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촌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신고를 하라. 이때 예정신고는요, 양도, 차, 이기 없거나 양도, 뭐가, 차, 손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뭐는 하라? 신고는 해라.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는 하라. 이 기간 내 예정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때 요 10%는 과소 신고고 요거는 무신고 가산세고 요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거나 무신고 신고 안 했을 때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개정됐어요. 그죠? 개정이 돼서 요거는 0.03이었었는데 0.025%, 즉 10만 분의 25.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붙었어도 내년에 가서 뭐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뭐한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 다음 확정신고, 이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또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붙었지만 확정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요 분할 납부는 확정 신고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정 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 확정 신고에 대해서 보셨고 다음 단원으로 가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교재 296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비중이 큰 건 아니고 여러분 참고로 양도소득세 나오면 그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를 걷어가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양도소득세 100만 원 나왔으면 거기에 10% 얼마? 과세표준의 10%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거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300쪽으로 가죠. 자, 이제 페이지 300쪽으로 가서 마지막 단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시험에서도 29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듯이 비과세는 비중이 커요. 실무에서도 비중 크죠. 그럼 비과세는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지만 국가가 정책상에 의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 요건 충족에도 국가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걸 비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신고 의무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300쪽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1번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글자 그대로죠. 법원으로부터 개인이 파산선고 받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처분하죠. 이때 그 재산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왜? 파산선고 받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또 하나 2번. 그래서 1번은 큰 의미 없는데 2번 이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보죠. 여러분 농지가 뭐냐? 농지는 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에 나와 있죠.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을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한다. 전답 과수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거. 이때 농지에 대해서 비과세는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금액 요건 있죠. 금액 요건과 또 하나는 교환 분합하는 사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뭐가 되면 충족이 됐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럼 농지를 교환 분합이 뭡니까? 농지를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농지와 내 농지를 바꿀 수도 있고 합치거나 나누는 행정상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무조건 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과 교환 분합하는 사유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금액 요건은 여러분 오른쪽에 301쪽 양가로 1번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할 때 똑같을 수가 없죠.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 두 토지의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거든 토지 가액이 뭐 큰 편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뭐가 차이 나는 금액이 쌍방 토지가의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차액이 농지를 교환 분합할 때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이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갑소유 농지와 을소유 농지를 교환합니다. 이때 갑소유 농지는 1억짜리고 을소유 농지는 8천만 원짜리라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차액은 얼마? 2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이 비과세 금액 요건에 충족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이 2천만 원은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토지 가격이 큰 쪽 1억이죠. 1억에 몇 분의 몇? 4분의 1. 4분의 1 하면은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500만 원 이하가 되라. 그럼 2천만 원이니까 4분의 1 이하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는 금액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4분의 1을 초과했다면 그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다 과세를 합니다. 차이 나는 금액만이 아니라 4분의 1을 초과하면 요건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과세를 하고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환 분합해야 되느냐 사유가 우리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을 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다 얘기해. 그래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 또 하나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다. 그래서 차액이 뭐라고요? 4분의 1 이하.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다. 차액이 4분의 1 이하. 세 번째는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지기금 관리법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교환 분합을 했고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됐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죠. 다음 네 번째는 개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했는데 요거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왜? 이것은 국가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경작상 농사 짓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농지를 교환 분합할 때는 투기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3년 거주 경작하라 충족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 쌀 농사 짓는 사람과 밭농사 짓는 사람이 서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도 있죠. 또는 농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농지와 교환 분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로서 다 충족이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다만 여러분 밑에 3번에 보시면 301조 3년 경작기간의 특례를 했죠. 여기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랬어요. 이때 3년 거주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충족한 걸로 보고 인정해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첫 번째가 1번 밑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농지가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강제로 수용이 됐어요.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어도 경작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요거하고 또 하나 다음 장에 보시면 2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얘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받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경작을 해서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쳐라. 그래서 3년 충족했다면 그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3년 거주 경작, 3년 거주 경작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든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4번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는 제목만 보시면 302페이지 두 가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토지 그랬죠.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던 농지가 해제가 돼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리고 몇 년?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교환 분합은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 농지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과세를 한다.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거고요. 맨 밑에 방가로 2번. 현재는 농지예요. 근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끝나면 농지가 아닌 다른 대지로 토지로 환지 되돌려주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다. 농지다. 그러면 환지하기로 지정되고 나서 몇 년? 3년이 지난 후에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3년 지났다. 환지하기로 지정되고 몇 년? 3년 지난 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비과세 보시고 이제 303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주거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 세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일정 요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요건 충족해야죠. 이때 1세대란 뭐고 하나의 주택은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거냐. 그리고 또는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1주택 특례 규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304쪽에 보시면 1세대 그랬죠.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거주자 및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로서 배우자, 부부죠. 부부가 하나의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집단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세대로 본다. 여기 보세요. 1세대. 1세대는 거주자로서 법률혼에 의한 누구? 배우자가 있을 때 하나의 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자로서 법률론에 의한 누구?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인데 이 사람들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 부양가족이 있으면 요 가족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세대다. 그럼 이때 동거 부양가족 그러면 밑에 미니 강의에 나와 있듯이 이거요. 두 사람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동거 가족은 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의 직계 누구? 존속. 직계 존속 부모죠. 이때는 배우자의 부모도 돼요. 장인 장모 모시는 것도 되지. 그리고 두 사람의 직계 비속. 두 사람의 뭐요? 자녀. 여기에는 배우자 포함. 아들이면 며느리, 딸이면 사위.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의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거기까지가 하나의 세대다. 그러면 동거 부양가족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률혼에 의한 누구?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률 시행령에 보면 요즘은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류상 이혼이 됐어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류상 이혼했어도 부부로 인정을 해서 1세대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정하겠다 이거죠. 이혼했어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혼했을지라도 확인해보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이렇게 해서 예외가 있어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뭐 해주겠다? 인정해준다. 요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30세 이상인 자는 결혼을 안 했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 됐으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있었는데 사망했거나 이혼을 해서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결혼했었던 사람은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줍니다. 그럼 3번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3번은 소득세법상 기본적인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즉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고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이때 미성년자는 제외.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평균 가구별 소득을 100가구를 표본으로 정해놨어요. 맨 높은 첫 번째를 상위, 그 다음에 50번째 중간을 중위, 100번째 밑에를 하위. 그래서 상중하. 그럼 중위소득 하면 50번째 가구의 평균 소득의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겠다. 다음 네 번째는 1, 2, 3번 해당되지 않지만 4번의 경우는 미성년자도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 결혼했으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고, 또는 가족이 뭐했어요? 사망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고하죠. 그러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305쪽에 보시면 1주택이에요. 1주택 어디까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이때 주택 정착 면적이라고 하죠. 건물 바닥 면적의 토지는 무한정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부속된 벌로 토지로 본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벌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때 용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상가인지 주택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2번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는 무한정이 아니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적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겠다. 이때 밑에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첫 번째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때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용도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 위에 건물이 주택 말고 다른 건물이 있으면 전부 다 벌로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위에 두 번째 줄까지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다. 여러분, 상가주택 있죠? 겸용주택 4층짜리 상가주택이 있는데 1, 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 있고 3,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연면적 중에 3, 4층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면 전체를 벌로 주택으로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주택 면적이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요거 다음 2번 다가구 주택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다가구 주택은 양도할 때
가구별로 분할해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꺼번에 일괄해서 팔면 전체 주택 하나,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보유기간에는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 양도할 때는 가구별로 분할해서 팔면 각각 주택으로 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꺼번에 팔면 전부를 주택 하나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 공동소유 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누구 세대원 부부가 주택 하나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각각으로 보면 한 세대의 주택이 두 개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는 동일한 세대원 하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한 세대의 주택 몇 개 하나 소유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기본적인 내용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무슨 기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무슨 기간? 보유기간을 충족하라. 그럼 보유기간이 뭐예요? 그 주택을 뭐 한 날,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하는 날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 보유기간이라고 하고, 이 보유기간이 몇 년? 2년을 보아라. 충족을 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는다.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이런 주택은 몇 년 거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다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주택은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주민등록 두고 살다가 팔아야 비과세 받습니다. 그럼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2017년, 2018년이죠. 8월 23일 또는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거는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2년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비과세다. 또 하나, 여기 보실래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죠. 근데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양도 당시에 해제가 됐다. 해제됐어도 몇 년 거주? 2년 거주하라.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나중에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도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면 그건 2년 거주를 하고 양도해야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확인해 볼까요? 원칙 306조 1번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2번,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살다가 팔아야 된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2년 보유 2년 거주 제한받지 않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요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죠. 5가지 기억.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무주택자한테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주고 무주택자는 거기서 5년 거주한 후에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받기 위해서 가족이 5년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날 팔아도 2년 보유 안 했어도 보유한 걸로 인정한다. 왜? 분양받기 위해서 그 주택에서 5년 거주했기 때문에. 또 하나 니은 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협의매수 수용되거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됐다. 결론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못한 상태에서 법률에 수용되는 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죠. 인정해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양도 또는 수용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주택 여기 보세요. 주택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주택이 전부 다 부가 되면 수용되면 좋은데 일부만 여기만 수용이 됐다면 요 짜투리 있죠. 요거는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타인에게 그냥 뭐 했어도 양도했어도 수용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디귿 해외 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 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가족이 전부 다 전원 출국합니다. 그때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죠. 다만 양도할 때 당시 출국하는 날 당시 1세대 1주택인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1세대 1주택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양도를 하면 돼요. 비과세야. 근데 매매가 안 되면 세대 전원이 먼저 뭐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팔고 가도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2년 이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해도 된다. 다음 니을도 같은 말이에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양도하는 것도 위에와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장 미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학교 폭력,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 보유 안 했어도 되죠. 이렇게 5가지의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지지 않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309쪽에 보시면 고가주택 뭐라고 그랬어요? 고가주택 나왔죠?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2년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과세는 하되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한 일부분만 과세를 하고 전체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것까지만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인 2주택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2월 달에 시행령 개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기본 과정은 오늘 여기서 종강하는 걸로 하고, 기본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충분하게 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죠. 여기 보실래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그러면 하나의 세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가족이 사망해서 부모랑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세대 구성했으면 별도로 하나의 세대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충족해야 되는데 2년 보유는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채워서 팔면 되는데, 이때 이런 경우는 보유기간 충족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충족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특례. 다만 취득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 받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무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했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2년 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 외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했을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주택인데, 이때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 겸용주택, 일명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 주택 하나 파는 걸로 보지요. 또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로 보는데, 다만 동일한 누구일 때 세대원이다, 부부다 이럴 때는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부부가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으로 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양도하는 날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있을 때 그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이라도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기본 과정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심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더 생략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